한국만큼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한국에 숨겨진 진실이 공개되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안보 전략 분석가 루카스 드레슬러라고 합니다. 유럽 각국의 수도 방어 체계, 국경 방어 전략, 도시 인프라 기반 안보 설계 등을 연구해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수도들은 각기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런던은 과거 대공습의 기억으로, 베를린은 냉전의 잔재로, 로마는 그저 유적을 피한 채 설계된 도시였어요. 그러나 2025년 열린 국제도시안보 전략 세미나에서 마주한 하나의 발표는 제 평생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렸습니다. 세미나 둘째 날 오전에 장시간 강연 탓에 다소 지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아시아 도시의 안보 취약성과 대응 전략? 저는 약간 늘어진 자세로 청중석에 앉아 있었어요. 앞선 발표들이 대부분 동남아시아 해양 안보나 국경 분쟁과 관련된 내용이었기에 별다른 기대 없이 다음 연사 소개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중국 대표단석에서 걸어나온 중년 남성의 표정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발표자로 지정된 그는 중국 국방전략연구원 소속이라는 소개와 함께 무대 중앙에 섰고 PPT를 넘기며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 도시의 안보 문제를 논할 때 우리는 반드시 지정학적 현실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그는 잔잔한 어조로 시작했지만 발표 중반부터 점점 음색이 높아지며 그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여러분이 자주 듣는 이 도시 이름은 안보 전략에서 보면 단지 상징일 뿐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서울은 전방 40km에 위치한 전략적으로 최악의 수도입니다. 그는 한 장의 위성지도를 띄웠고 서울과 북한군 최전방 기지 사이의 직선거리를 표시한 붉은 선을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포병 한 줄이면 이 도시는 끝입니다. 초장거리 다연장 로켓 시스템 한 발이면 청와대와 국방부가 동시에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방어를 말하는 국가가 수도를 그런 위치에 둔다는 건 스스로 전략 개념이 없다고 자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그는 시선을 청중 전체로 던지며 손가락으로 허공을 찔렀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런 구조적 결함을 가진 나라가 이 세미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과연 적절합니까?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고 저는 제 무릎 위에 올려놓은 공책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기술력과 도시 인프라를 과대포장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작동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는 서울의 방어체계 전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우리가 보기엔 시민들의 대피 공간이 아니라 혼란의 근원입니다. 전시에는 병목현상, 붕괴, 질식사고가 먼저 일어날 겁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유사시 집단 행동에 약합니다. 시민 질서요? 실제로 폭격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도로를 마비시키고 서로 촬영하느라 바쁠 겁니다. 그는 웃으며 말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도심 전투 능력도 방어교리도 전략적 자원도 부족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서울은 하루면 끝납니다. 정확히 말해 해가 질 때쯤이면 청와대, 국방부, 여의도는 불바다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와서 방어 전략을 논할 자격이 있는 나라인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발표를 마무리하는 듯하다가 다시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방어에 실패한 전력이 있습니다. 일본에게 침략당하고 식민 지배를 당했지요. 무력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한반도의 주권을 통째로 넘긴 나라입니다. 그 시절 국제사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아무도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에도 방어는 부실했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번화한 도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내부는 위기 대응 체계가 약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방어 후진국입니다. 건물만 높아졌지 근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방위 체계? 종이 위에 훈련 계획일 뿐이고 예산은 선심성으로 쓰입니다. 시민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대응 훈련이라고 해봐야 관공서 몇 명이 하거나 방송으로 대피송 틀고 끝입니다. 심지어 침투 시뮬레이션에서도 대부분 허술하게 대응하는 결과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정신적 준비 부족입니다. 한국 사회는 전쟁을 겪었음에도 그것이 과거형이라고 착각합니다. 장내는 중국 대표의 발언 이후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기침 한 번을 내뱉는 것도 조심스러울 만큼 긴장감이 돌았고 저는 그 정적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감정에 휩싸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국 대표단 중 누군가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는 기척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참을 수 없었던 듯 정중히 반론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회의장 왼편 모서리에서 툭 하는 무엇인가 테이블 위에 단호하게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을 향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이는 다름 아닌 노르웨이 국방대학교 소속의 세계적인 군사전략가 헬게 윈터펠 박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국제안보 분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권위가 있는 인물로 특히 도시 내 방어 전략과 장기 전시 지속체계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용되는 다수의 논문을 보유한 인물이었어요. 저 역시 그가 쓴 지속 가능한 도시는 어떻게 방어되는가라는 보고서를 수차례 인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최근 4년간 비공식적으로 서울에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해왔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는 태블릿을 회의장 AV 단자에 연결한 뒤 마이크에 대고 조용히 말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방금 전의 발언은 서울이라는 도시를 단 하루도 연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 세계 앞에서 공언한 것과 같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대형 스크린에는 흰 바탕의 검은 글씨로 단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은 무너질 수 없다. 청중은 그 순간 등을 펴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반박이 아닌 구조적 증명으로 이어질 발표라는 예감이 공간을 바꾸고 있었어요. 박사는 청중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돌렸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발표는 즉흥적인 반론이 아닙니다. 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년에 걸쳐 서울의 도시 방어 체계에 대해 독립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단순 문서 검토에 그치지 않고 한국 정부의 비공식 협조하에 현장 조사를 3차례 진행했으며 실제 구조와 시민 대응 체계를 직접 목격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의 다층 방어 체계와 전시 생존성 검토라는 제목의 논문을 2024년 말 노르웨이 군사안보저널에 기고하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할 계획은 없었지만 조금 전 중국 대표의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학문적 책임과 국제안보 공동체의 양심을 걸고 지금 여기서 자료를 공개하려 합니다. 그의 첫 번째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등장하자 회의장 안의 공기가 단번에 달라졌습니다. 화면에는 한반도 위성사진이 정밀하게 투사되었고 서울과 군사분계선을 잇는 붉은 선이 선명히 그어져 있었습니다. 거리 표시는 정확히 38.7km. 그 거리는 숫자로는 짧고 현실로는 위태로웠습니다. 헬게 윈터펠 박사는 레이저 포인터를 군사분계선 위에 고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이 거리를 보고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리를 전제로 한 전략적 설계와 도시 생존 구조를 이해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수도는 안전을 위해 중심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서울은 그 반대를 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거리 안에 자신들의 역사, 상징, 경제, 그리고 생존 의지를 모두 집어넣은 것입니다. 슬라이드는 전환되었고 1950년대의 흑백 항공사진과 2025년 현재의 서울 위성 이미지가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전후 폐허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단지 부서진 걸 다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그 당시부터 이미 다음 전쟁을 염두에 두고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도시의 확장은 무작위적이지 않았고 도로 구조는 단순한 교통이 아닌 병력 통제를 위한 장치로 설계됐습니다. 즉, 서울은 처음부터 방어와 생존을 전제로 자라난 세계 유일의 수도입니다. 그는 다음으로 서울 북서쪽 외곽 지역의 고해상도 항공 이미지를 확대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지역, 파주와 고양, 그리고 일산. 이름만 들으면 교회 주거지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서울의 제1방어선입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이 지역은 단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수백 개의 고층 아파트 단지가 겹겹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이 물리적으로 도심 접근을 저지하는 방호벽 역할을 하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는 특정 아파트 단지 위로 포인터를 움직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건물들은 일반적인 서구식 아파트와는 다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있으며 두꺼운 이중 유리창과 지하 주차장 구조, 심지어 내부 계단실의 배치까지도 유사시 방호용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청중 속에서 누군가 작게 탄성을 흘렸고 몇몇은 수첩을 빠르게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외곽 도로 구조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시는 중심부로 향하는 종방향 도로가 발달합니다. 하지만 서울은 횡방향 도로가 압도적으로 넓고 촘촘합니다. 이는 적 기갑부대의 종축 침투를 차단하고 시민과 병력의 횡단 재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또한 도로 양옆에 배치된 운동장, 공원, 공공시설들은 평시엔 시민 공간이지만 유사시에는 즉각적으로 병력 집결지, 야전의료소, 물자 보급기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는 화면을 넘기며 다음 슬라이드를 호출했습니다.
검은 화면 위에 정밀하게 구현된 3차원 위성 고도 지도, 서울 북부를 감싸고 있는 산악 지형이 곡선과 음영으로 또렷이 나타났고, 양주와 의정부 일대에 고지대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헬게 윈터펠 박사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 산맥을 따라 조용히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서울의 북쪽은 단순한 지리적 경계가 아닙니다. 이 일대는 수천 년간 한반도의 전략적 방어축이자 오늘날 대한민국 수도 방어의 제2호충지입니다. 험준한 고도차를 가진 이 산악지형은 전차와 장갑차의 진입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며 일반 보병의 침투조차도 제한적인 속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는 이어서 미군이 과거 주둔했던 기지들의 위치를 표시하며 덧붙였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 미군 이사단이 오랫동안 방어선으로 삼았던 곳입니다. 훈련시설, 통신기지, 탄약고, 보급소 등 다수의 군사 인프라가 집중됐었고,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도 상당수 시설은 민방위 전용 공간 혹은 유사시 복구 가능한 예비 방어기지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지역엔 공식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인공 동굴과 벙커가 수십 개 존재하며 이들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청중 속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사는 고개를 들며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울 도심의 지형을 입체적으로 구현한 디지털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건물 높이와 도로 경사, 교차로의 밀집도까지 분석된 이 자료는 단순한 지도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는 화면의 중앙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 도심은 외국 도시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직선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서울은 역사적으로도 전투와 침략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 굽이굽이 얽힌 골목 구조를 가졌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를 고의적 전술로 계승해 도시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중심부, 종로와 중구 일대를 클로즈업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지역은 차로 한 방향으로 1km 이상을 직진할 수 있는 도로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차로는 촘촘하며 보행자 통로와 차량 동선이 분리되어 있어 유사시 병력 침투 시 진입 동선 자체가 붕괴됩니다. 서울은 병력 통제와 침투 지연을 도시 구조에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어 고가도로에 대한 언급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수많은 고가도로와 입체 교차로는 단순한 교통 개선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이들 중 다수는 유사시 신속하게 차단되도록 구조화되어 있으며 실제로 군사 매뉴얼에는 고가 차단 작전 시나리오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가도로 하나를 차단함으로써 적의 기계와 부대를 수 킬로미터 단위로 분산시키고 내부의 민방위 병력이 손쉽게 제압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유럽 주요 도시들과의 비교 분석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 로마 각 도시의 도심 구조와 직선도로 비율, 고도차 분석 수치를 나열한 도표였어요. 보시다시피 유럽 대부분의 도시는 방사형 도로망을 중심으로 도심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평상시에는 효율적이지만 전시의 외부 침투 세력에게 도심 진입을 손쉽게 허용합니다. 반면 서울은 이러한 효율을 일정 부분 포기하면서까지 도시 전체를 공격이 불가능한 미로로 만든 유일한 사례입니다. 슬라이드는 전환되었고 어두운 배경 위에 정교한 지하 구조도가 등장했습니다. 서울의 지하를 3차원적으로 투시한 듯한 이미지에는 수도 전체를 관통하는 촘촘한 선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도시의 혈관처럼 퍼져 있었어요. 헬게 윈터펠 박사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청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구조는 세계 어느 수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단일 도시 지하망의 결정체입니다. 서울의 지하철망은 총연장 1300km 이상. 단순히 길이가 깁니다. 라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 복잡성, 깊이, 통합 시스템의 안정성은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거의 하나의 지하 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포인터로 서울 남서부의 김포공항역을 가리켰습니다. 이 지점 김포공항역. 이곳은 지하 83m 아래에 위치한 역사입니다. 일반적인 공항철도의 환승역이 아니라 실제로는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심도 구조입니다. 단순 피난처 수준이 아닙니다. 자체 환기 시스템, 방폭 구조, 비상전력망, 자가 폐쇄형 출입구까지 갖추고 있어 유사시 이 하나의 역이 수백 명에서 수천 명 단위의 생존 인프라가 됩니다. 청중은 이제 아예 숨을 멈춘 듯 집중하고 있었고 박사는 천천히 손짓하며 도심 전역으로 시선을 확장시켰습니다. 서울 전역에는 총 340개 이상의 역사와 플랫폼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하 3층 이상 깊이로 설계되어 있으며 역사 내부에는 상가, 화장실, 대형 환승홀, 분리된 통로망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시의 강력이 독립된 병참기지, 의료 후송지, 대피소, 통신 지휘센터로 전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직접 관찰한 경험을 공유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2023년 서울에 머무는 동안 모의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고방송이 울리자 수천 명의 시민이 정확한 동선으로 강역사 지하 2층 대피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환풍 시스템은 자동으로 전환됐고 강역사 책임자가 배치되어 인명 확인, 조명 점검, 화장실 통제, 긴급 약품 확인 절차까지 30분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단지 구조적으로 방어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식까지 통합된 방어체계라는 점을. 슬라이드는 다시 바뀌었고 서울의 지하철 역사 구조 단면도가 등장했습니다. 각 역사에는 자체 전력 공급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지상과 단절되었을 때도 조명을 유지할 수 있으며 통신 케이블은 복수 경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가 절단되어도 연결이 유지됩니다. 환기 시스템 또한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 독가스나 유독물 유입 상황에서 자동으로 차단되고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역은 심지어 생화학 무기 대응용 밀폐 구조까지 도입된 상태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다시 이어갔어요. 서울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망이 아닙니다. 전시의 서울 시민 수백만 명의 생존을 책임지는 기반 시설이자 도시 자체의 생명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 평균 700만 명 이상이 이 지하를 이용하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은폐, 분산, 회피, 기동, 재공격이라는 모든 군사 작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플랫폼이 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전체 서울 지하 구조도의 누적 열지도를 띄웠습니다. 이것은 지난 5년간 서울 시민의 평균 지하 이용 분포입니다. 붉은 선은 이용량이 높은 노선, 파란 선은 저이용 노선입니다. 유사시 붉은 구간은 군사 의료 피난의 주간선으로, 파란 구간은 기동부대와 통신 장비 배치용으로 활용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대중교통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시 작전과 생존이 완벽하게 결합된 현대 도시 생태계입니다. 박사는 지체 없이 다음 슬라이드를 호출했습니다. 이번엔 서울 도심 전역을 중심으로 촘촘하게 박힌 건물 아이콘들이 나타났고 각각의 고도와 구조 정보가 디지털 그래픽으로 시각화되었어요.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약 58만 채 이상의 고층 건물이 존재합니다. 이 수치는 아시아 대도시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밀도이며 더 놀라운 것은 이 중 90% 이상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는 점입니다. 즉, 이 도시의 대부분 건축물은 구조적으로 파괴보다 생존을 우선 고려한 형태로 설계된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도심 중층 이상의 빌딩 단면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 건물들은 단지 직립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지하 2층에서 많게는 지하 6층까지의 공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하부에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기계실, 대피구역, 비상 전력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만약 공습이 발생한다면 이 건물들은 단독 방공호처럼 기능하게 됩니다. 외부 충격은 철근 매트와 이중 벽체에서 흡수되고 주민들은 구조적으로 보호받는 산재된 생존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청중은 이제 박사의 발표를 단순 발표가 아닌 하나의 시뮬레이션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말을 이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이 도심 전체에 흩어져 있다는 것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존기지로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특정 건물 하나가 붕괴돼도 주변 수천 개의 건물이 그대로 기능을 유지하기에 전체 도시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은 극도로 낮습니다. 이것이 서울이 갖는 가장 근본적인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호출했습니다. 이번엔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강줄기 한강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울은 단지 북쪽만 막는 도시가 아닙니다. 남쪽으로는 이 강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 수도에도 중심부를 이렇게 깊고 넓은 강이 가로지르는 사례는 드뭅니다. 한강의 평균 폭은 1km에 달하며 유속이 빠르고 수심 변화가 커서 전통적인 도하 작전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는 이어 강변을 따라 조성된 제방 구조의 단면도를 보여주며 덧붙였습니다. 한강 제방은 단순히 홍수를 막기 위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내부에는 통신관, 배수로, 도로 기반 콘크리트 내부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평상시엔 시민의 산책로이지만 유사시에는 중화기와 대공 장비의 거치 기반으로 전환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물 안에는 이미 전략적 방어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화면은 마지막으로 올림픽대로의 항공 이미지를 비추었고 박사는 그 구조 위에 그래픽으로 병력과 차량의 전개 경로를 시뮬레이션하며 설명을 마무리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단순한 고속화도로가 아닙니다. 이 도로는 서울 남측 도심을 따라 길게 이어지며 유사시에는 즉시 군용 진지로 전환됩니다. 분할된 차선, 고가 위 방호벽, 그리고 주변 구조물과의 연결성은 단기간에 방어용 진지로 전환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청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와 방어, 생존과 일상, 전략과 감성의 모든 요소가 결합된 유기체입니다. 지하부터 지상, 그리고 수면 위까지 서울은 다층 구조의 방어 논리를 품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절대 단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시선을 위로 들며 정면을 바라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여기 이 자리에서 서울은 하루면 끝날 거라고 발언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순간 장내가 얼어붙는 듯한 정적이 흘렀고 많은 이들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중국 대표가 앉은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사는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은 서울이라는 도시를 단 하루도 진지하게 연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어느 찰나보다 조용하고 동시에 강력했습니다. 중국 측 대표는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좌우로 흔들렸고 손끝이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을 다문 채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는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은 단순히 위협 앞에서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획했고 구축했고 반복해서 훈련했고 실제로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도시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서울을 단순한 수도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실전적이며 실질적인 방어 철학이 구현된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의 말이 끝난 순간 회의장 안은 숨조차 쉴 수 없는 정적에 잠겼다가 마치 무너질 듯한 박수 소리로 폭발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가슴속 어딘가에서 뭔가 뜨거운 감정이 일렁였어요. 지금까지 도시 안보를 연구한다고 말해왔던 저 자신이 얼마나 서울이라는 도시를 얕잡아 보았는지를 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서울 방어체계 관련 논문을 검색했고 박사의 저널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보고서부터 나는 서울을 기준으로 삼겠다. 어떤 위기 대응 모델을 제안하든 서울이라는 이름이 빠진 자료는 불완전하다고. 그렇게 한국은 제 시야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의 방어력은 제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